서양미술사 제2강 고대 재발견 르네상스 예술입니다. 14세기에 들어서서 시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 예술사가들은 그 시대 변화의 변곡점을 이 그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토 디 본도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리스도와 마리아의 생애입니다. 어디에 있냐면 이탈리아 파도바에 있는 스크로베니 경당 내부에 있는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이 중세와 르네상스를 구분하는 그림이라고 평가를 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차이가 있나 보시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의 형상이 다 비슷하죠. 물론 중앙에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있긴 합니다만은 비교적 사람의 형상을 비슷하게 그려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천사들의 모습이 조금 더 공간 감각이 생겨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테 알리기에르라고 하는 유명한 문학가가 있죠. 신곡이라는 것을 쓴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치마부의 시대는 갔다. 지금으로부터 지오토의 시대다. 보카치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어둠 속에 갇혀있던 해화예술에 빛을 던진 사람이다. 새로운 해화의 사조를 창조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다른 그림 한번 보죠. 지오토 본도네가 그린 에도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내려져 있는 그 장면이죠. 중요한 사람을 더 크게 그리지 않았죠. 중요한 사람을 더 크게 아니면 더 밝게 이렇게 그리는 게 중세였다면 지오토는 바로 그 치마부에가 스승이었거든요. 스승과는 좀 더 다른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적절한 공간을 표현했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기준을 보면 좀 이상한 그림이긴 하지만 어쨌든 앞에 있는 사람과 뒤에 있는 천사들 간에 공간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중간에 배경도 있죠. 나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에는 이런 배경이나 나무가 필요 없죠. 메시지에서는 공간이 필요 없는 거죠. 이상적인 공간이어야 되니까. 하지만 이런 공간도 만들어냈고 인체 표현도 좀 다양하고 색깔도 다양하고 얼굴도 뭔가 슬픈 얼굴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보다 인간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이게 바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미술사 책에서는 지오토를 르네상스 해화의 시작이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오토의 명성은 세상에 널리 퍼져가지고 이때부터 예술가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지오토 이전 아니면 치마부의 이전에는 오랫동안 예술가들이 이름이 없었죠. 그러니까 로마가 멸망을 하고 중세시대 내내 건축가 또는 예술가들이 누가 성당을 지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르네상스 시대부터 예술가들의 이름이 다시 등장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 중요하죠. 고대 그리스에서 예술가들이 이름이 있었다 그랬죠. 고대에 있었던 그런 예술가들의 존재가 르네상스 시대에 와가지고 새로 등장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르네상스란 게 뭐냐? 바로 문예 부흥이라고 설명이 되죠. 그래서 유럽 문명사에서 흔히 14세기부터 16세기 사이에 일어난 운동을 르네상스라고 하죠. 르네상스는 문예가 부흥했다는 거죠. 부흥했다는 것은 과거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리스 로마에 있었던 그 문예가 부흥을 했다는 거죠. 새롭게 등장을 했다는 거죠. 문화가 갑자기 탄생한 게 아니라 고대 문화가 부활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술가들이 고대에 이름이 있었는데 사라졌다가 다시 등장을 했고 인체를 아름답게 표현한 그런 사조가 중세시대에 사라졌는데 다시 등장을 했고 뭐 이런 것들이 다시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 게 르네상스입니다. 르네상스는 14, 5세기에는 프렌체에서 발달을 했고요. 15세기, 16세기에는 로마에서 발달했고 15세기, 16세기에 되면 베네치아가 발달합니다. 주로 이탈리아 북부에서 르네상스가 활발하게 전개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르네상스의 대표 도시가 피렌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피렌체에 가보시면 이 구도심에 중세시대의 건축물 또는 예술품으로 가득 차 있죠. 스탕달이라는 사람도 여기를 방문해보고 이런 말을 남겼죠. 나는 피렌체의 탁월한 예술품 앞에서 심장의 박동이 빨라지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경험을 했다. 자, 그만큼 피렌체는 중세 그리고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아름다운 건축물과 예술품이 많이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유럽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던 바로 그런 곳이라고 하는 거죠. 그곳에서
이렇게 르네상스 또는 다른 말로 인문주의라고 하거든요. 그 인문주의가 꽃을 피게 됐는데 왜 그러면 피렌체냐라고 하는 거죠. 수없이 많은 도시들이 있었는데 피렌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도시에서 이렇게 인문주의가 꽃폈던 이유를 설명을 해보면 몇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피렌체란 곳은 경제적으로 발전을 했다. 십자군 이후에 동방과의 교역에 의해서 부가 증대됐다. 예술은요, 예술 자체도 중요하지만 예술가를 후원하는 후원자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후원자는 누가 되죠? 돈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귀족이거나 상인이거나 교황이거나 기본적으로 자금력이 있는 사람들이 후원을 해야만 예술품이 탄생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예술의 발전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도시 간에 치열한 쟁투를 했다. 자, 북부 이탈리아는 이렇게 여러 도시로 나눠가지고 경쟁을 했거든요. 자, 경쟁도 예술 발달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요. 또 인문주의라는 것이 고대가 재발견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고대에 대한 지식이 다시금 알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베리아에서 온 고대 지식에 의해서 인문주의가 발달하게 된 그런 이유도 되죠. 그런데 왜 피렌체냐? 피렌체는 또 지배계급 간의 쟁투도 있었거든요. 지배계급 간에 치열한 쟁투가 있었는데 특히 상인들 간의 경쟁이 있었습니다. 자, 상인들이 서로 자신들의 권력을, 자신들의 위치를 높이기 위해서 예술품을 적극적으로 후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특히 메디치 가문 같은 사람들이 예술가들을 후원하는 바람에 많은 예술가들이 먹고 살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예술품이 남겨지게 된 거죠. 피렌체에는 대략 100여 명 이상의 천재들이 활동을 했다고 하는 건데요. 뭐 대략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메디치 가문의 수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래요. 조반니 데비치 시절에 초기에 르네상스가 시작을 했고 코시모 데 메디치 시절에 활발하게 융성을 했고 로렌치 메디치 시절에 아주 천재들이 많이 나왔는데 뭐 대표적으로 브루넬스키, 기베르티, 도나텔로 같은 사람이 있었고요. 또 마사초, 또 베로키오, 우리가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한 200년 사이에 메디치 가문 같은 후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 의해서 예술가들이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기반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술가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렌체 르네상스의 해화 작품을 시작하게 된 천재의 이름 뭐냐면 마사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산타마리아 델 카르미네 성당 브랑카치 챗불에 특별한 인간이 탄생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은 뭘 그렸냐면 이 브랑카치라고 하는 가문이 후원한 그 챗불에다가 새로운 그림을 그려내게 됩니다. 바로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세례자 요한의 세례 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입니다. 자, 근데 이 그림은 중세 그림과는 뭔가가 달라요. 중세 그림은 메시지에 추종을 했죠. 배경도 그리지 않고요. 가급적이면 아름답게 이상화 시켰죠. 그런데 이 그림부터 사람들의 모습이 뭔가 현실감이 있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몸매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아주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모습을 그려내게 됩니다. 마사초라는 사람이 25살의 젊은 화가였는데 이 그림을 그린 바람에 갑자기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그림 의뢰가 왔는데 무엇이냐면 삼위일체라는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라는 그림은 최초로 선원근법이 적용된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은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의 벽에 그려져 있는 프레스코화인데요. 자, 프레스코화라는 것은 벽면에다가 회벽칠을 합니다. 그 회벽칠이 마르기 전에 빨리 그리는 그림. 이게 프레스코화인데, 자, 이 그림은 성부와 성자와 중간에 하얀색 비둘기가 있죠.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그리고 성모와 성요한이 있고요. 그리고 헌납자 부부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 왜 선원근법의 적용 실제 그림이냐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가 있죠. 성자의 얼굴, 몸체를 향해서 중심점이 모여지고 있죠. 원근법의 초점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모와 성요한, 헌납자 부부, 둘둘둘둘 짝이 쪄져 있죠. 좌우 대칭.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는 이런 좌우대칭이나 균형과 비례 개념이 없는 그림이었는데 르네상스 시대부터 이러한 규칙들이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바로 이 마사초가 그린 삼위일체란 그림이 르네상스를 열어젖힌 아주 중요한 작품이 된 거죠. 그래서 원래 이 선원근법이란 것은 고대 로마에 있었어요. 자, 그것이 브루넬스키에 의해서 선원근법이 부활된 겁니다. 다시 찾아내게 된 거죠. 선원근법이란 것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마사초가 회화에 첫 적용을 하게 된 겁니다. 르네상스를 열어젖힌 세 명의 천재가 있는데요. 회화에는 마사초, 조각에는 도나텔로, 건축에는 브루넬스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화는 마사초 얘기를 했죠. 자, 두 번째 인물 조각에는 도나텔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자, 도나텔로가 만든 성 게르기우스라는 조각품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 아주 늠름한 게르기우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세, 표정, 도구 등등이 아주 독창적입니다. 어떤 작품이 탁월한 작품이라고 평가를 받으려면 앞에 있는 사람들을 모방을 하면 탁월한 작품이 될 수는 없어요. 잘 만들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탁월한 예술작품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탁월한 작품은 무엇이냐? 앞에 것을 가져오되 자신만의 어떤 높은 수준, 자신만의 특징을 넣어서 만들었을 때 그때가 탁월한 작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도 도나텔로만의 자세와 표정과 도구 등을 독창적으로 했기 때문에 뛰어난 작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 도나텔로의 다비드 상이 있습니다. 바르셀로 미술관에 있는 건데 이 작품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어린 때의 모습을 이렇게 담았다고도 해요.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잘 그리고 있죠. 몸의 비례가 잘 있다. 르네상스에 중요한 비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기하학 비례가 있어요. 기하학 비례는 뭐냐면 삼각형, 사각형, 원 여기에서 나온 원리를 따라가는 것. 좌우 대칭 이것이 기하학 비례라면 인체 비례가 있습니다. 인체의 황금 비례를 따라가는 것. 인체를 비례 구조에 따라서 만드는 것. 이것이 르네상스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데요. 이 도나텔로는 조각가니까 이게 사람 만들 때 인체 비례를 제대로 따라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도나텔로가 만든 작품인데요. 사실성, 로마식 회화를 재현했다. 자, 그림을 그리듯이 이 조소를 한 거예요. 자, 이 작품은 세리자 요한의 목을 바치는 살로메의 모습인데요. 여기 헤로드 왕이 있고요. 살로메의 모친, 여기 살로메가 있는데요. 살로메가 세리자 요한의 목을 잘라가지고 바친 뭐 아주 나쁜 여인의 대명사기도 한데, 자, 그 장면을 그림처럼 한 거죠. 회화처럼 조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극적인 그 장면. 그런데 장소가 있죠. 장소를 보시면 로마식 아치가 이렇게 있고 원근법이 구현이 되어 있어요. 앞에 있는 사람과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이 공간적으로 차이가 나 있죠. 그 원근법의 구도까지 있다. 움직임도 있다. 사람들의 손모습도 있다. 그래서 도나텔로의 아주 뛰어난 실력은 주변 도시에 많이 알려져 가지고 굉장한 명성을 얻게 됐다. 이전과는 뭔가 다른 이런 작품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겁니다. 피렌체 르네상스를 일으키게 된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이 메디치 가문이죠. 메디치 가문 중에 특히 코시모 메디치가 예술에 후원을 많이 했는데 코시모 메디치 시절에 아카데미아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고대 플라톤 시대에 있었던 아카데미아를 새로 이 학문 분위기를 만들게 된 거죠. 마르실리노 피치노가 수장이 되어가지고 새롭게 인문학을 재탄생케 한 그런 장소를 그런 학문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 장소를 카레지 별장에 제공을 한 거죠. 코시모 메디치의 개인 별장인데 그것을 학문 연구 공간으로 제공을 해가지고 이 플라톤 아카데미가 새로 성할 수 있게 해줬다는 거죠. 자, 그곳에 새로운 예술 작품이 걸렸습니다. 그게 바로 보티첼리가 그린 비너스의 탄생이죠. 오늘날에도 피렌체에 가보시면 우피치 미술관 있죠? 그 우피치 미술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작품 바로 이 작품이죠. 비너스의 탄생입니다. 비너스가 조가비 위에서 탄생을 하죠. 그런데 서풍 제피로스가 바람을 쫙 불어요. 그래서 조가비가 해안을 떠돌다가 피렌체 해안으로 상륙하는 그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오른쪽에 있는 플로라라고 하는
꽃의 여신이 이렇게 맞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고 있는 거죠. 보티첼리가 그린 것 중에 하나 프리마베라 또는 봄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것도 카레지 별장이 그렸던 거예요. 자, 당시에는 중세 말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누드 같은 걸 쉽게 못 그려요. 아무리 여신이라고 해도 그릴 수가 없는 건데 이 카레지 별장에 특별한 사람들만 가던 그런 곳에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이게 그림이 그려질 수 있었던 거고요. 자, 이 시대가 코시모 메디치의 손자였던 로렌초 메디치가 다스리던 그 시절이거든. 그 시절에 피렌체 영광 또는 새로운 메디치 가문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보티첼리가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된 거죠. 이 그림도 보면 르네상스의 전형적인 균형과 비례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중앙에 비너스 여신 있죠. 왼쪽에 산미신, 오른쪽에 세명 있죠. 위에 에로스. 그러니까 좌우대칭 균형이 잘 갖춰진 전형적인 르네상스식 해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보티첼리는 이렇게 특정 여인의 얼굴을 많이 담게 됐는데요. 비너스의 탄생에 나오는 이 얼굴 또는 시모네타 초상에 나오는 얼굴이 같은 얼굴이에요. 그래서 이 시모네타라고 하는 여인이 피렌체에 등장을 했는데 그 여인을 보티첼리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여인을 이렇게 얼굴에 담게 된 거고요. 자,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모습을 보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바로 이겁니다.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거죠. 프락시텔레스가 만들었던 바로 그 아프로디테의 모습을 보고 포즈를 가져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창조의 시작은 모방부터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프로디테의 모습은 로마 시대 복제품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박물관에 많아요. 아마도 보티첼리는 그걸 봤겠죠. 그래서 오른손으로는 가슴을 가리고 왼손으로는 아래를 가리는 요 모습을 가져다가 이렇게 비너스의 모습을 그리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피렌체에 온 토스카나의 빈츠마을 출신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레오나르도였죠. 소년은 화가이며 조각가인 안드레아 베루키오의 공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베루키오란 사람은 수준 높은 청동 기마상을 만들 정도의 실력을 가졌던 사람인데요.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르톨로메오 콜레오니 기념상 같은 청동 제작품을 잘 만들었던 공방의 사장이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곳에서 주물 공작, 금속 공예, 회화 작법 등을 익히게 됩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안드레아 델 베르키오가 만든 그리스도의 세례가 있습니다. 전하는 썰에 의하면 레오나르도는 이 그림의 천사 부분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베르키오의 공방에서 그린 것인데 왼쪽 하단에 있는 천사 2명을 레오나르도가 그렸다고 그러죠. 다른 그림과의 실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베르키오는 더 이상 회화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전하는 설이고요. 베르키오는 공방의 사정이었기 때문에 모든 예술 주물품을 다 받게 됐고 특히 청동 제작에 탁월한 실력이 있었죠. 그래서 이 공방에서는 레오나르도는 주로 회화 작품을 다루게 된 거죠. 다빈치가 만든 수태고지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도 원근법이 구현이 되었는데요. 여기 왼쪽에는 천사의 모습이고 오른쪽에는 성모가 있죠. 성모 뒤편에는 벽돌 같은 마감을 한 모양인데요. 이것을 잘 그려보면 이 나무쯤에서 이렇게 초점이 그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그림은요, 오른쪽에서 봐야만 원근법에 초점이 맞춰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오늘날에도 우피치 미술관의 맨 왼쪽 구석에 있거든요. 그래서 왼쪽에서는 볼 수가 없고 정면이거나 아니면 오른쪽에서 보도록 되어 있는 그림이죠. 자, 이렇게 원근법이 재발견이 된 이후에 이 회화 작품에 적용이 되게 됐던 거죠. 그런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완성품이 많지가 않죠. 자, 왜 그러냐면 조르조 바사리라는 사람이 미술가 열전에 쓴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는 변덕스럽고 잘 변하는 성격을 가졌다.
분명 예술에 대한 이해가 탁월했기에 많은 것을 시도했지만 어느 것도 끝내지 못했다. 그는 생각했던 완벽한 작품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레오나르도의 단점은 주문받은 것을 끝까지 잘 해내지 못하는 성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회화 작품은 한 10점 정도밖에 없고요. 대부분은 이것저것 온갖 것들을 스케치하고 만드는 데 시간을 많이 보냈죠. 그래서 레오나르도가 남긴 스케치가 아주 유명하죠. 한 12,000 정도의 스케치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오늘날까지 전해진 건 한 6,000 점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주문 작품을 완성하기보다는 기계장치 등을 설계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하죠. 자, 여기도 보시면 인체 비리도가 있죠. 당시에 비트루비우스라고 하는 로마 건축가가 남긴 건축십서라는 책이 발견이 됐습니다. 즉 건축십서에는 고대 로마에서 있었던 건축에 관한 이론들이 재정립이 되어 있었는데요. 사람을 사각형과 원 안에 집어넣을 수 있다, 이렇게 텍스트가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보고 여러 사람이 스케치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레오나르도가 이 스케치 실력이 탁월했기 때문에 여기 비트루비우스의 인체 비리에 들어가는 그림을 이렇게 그리게 되죠. 또 다빈치의 기하학, 도형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리스하고 라틴어를 잘 몰랐어요. 어릴 때부터 이런 걸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비트루비우스의 건축 십서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그것을 주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런 수학적 비례, 또 인체 비례, 이런 데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하게 되었던 거죠. 피렌체에서 활약을 했는데 평가가 그리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주문을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술가가 주문을 받아야 예술 작품 만들어낼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웃 도시였던 밀라노 대공한테 이력서를 보내게 됩니다. 밀라노 대공 스포르차가 사람을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이력서를 보내는데요. 12항목에 걸쳐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 그중에는 매우 가볍고 튼튼한 기구 제작 계획도 있고요. 돌멩이로 우박처럼 쏟아낼 포 제작 계획도 있고, 안전한 차량을 만들 수 있다고 하고요. 공공이나 개인이 필요한 건축물도 할 수 있다고 그러고, 대리석이나 조각상을 만들 수 있으며 그림도 가능하다, 이렇게 자기 이력서에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밀라노에 가서도 이렇게 다양한 역할들을 하게 되고요. 뭐 축제 기획을 하게 되고, 축제에 필요한 여러 물품도 제작하기도 하고, 우리한테 남겨진 회화 작품도 물론 만들게 됩니다. 남겨진 회화 작품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 최후의 만찬 있죠? 이 최후의 만찬은 다빈치가 밀라노에 있었던 시절에 남겨놓은 그림인데요. 산타마리아 델라 그라치의 수도원의 식당 벽에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오른쪽에 그림 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오늘날 가보시면 보존 상태는 아주 좋지가 않은데요. 특히 훼손이 많이 됐어요. 여기 보면 제가 동그랗게 원을 그려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많이 잘려 있어요. 이 식당에 쪽문을 이렇게 냈다 그래요. 이 그림 훼손되는 거 생각 안 하고 쪽문을 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이 테이블 밑에 발들이 있는데 여기는 발이 사라지게 된 거죠. 이렇게 예술 작품이 안타깝게도 훼손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물론 오늘날에도 여기를 찾아가려면 꽤 어렵게 예약을 해야만 합니다. 자, 여기 최후의 만찬을 보시면 이 작품이 르네상스의 기본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은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죠.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자, 그러자 주여 나니까 라고 하는데 여기 등장인물은 예수를 포함해서 13명이죠. 자, 그래서 보니까 3명씩 짝을 지어 있습니다. 자, 3명, 자, 3명, 3명, 3명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원근법의 초점을 딱 잡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은 보존 상태는 나쁘지만 유럽 전역에 있는 수백 점의 최후의 만찬 중에서 최고로 평가받습니다. 이 그림 자체가 물론 최고의 작품이기도 하겠지만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이기 때문에 최고로 평가받는 그런 요소도 분명 있을 겁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중에서 가장 가치가 높고 가장 사람들이 보려고 애를 많이 쓰는 그 작품은 뭐니 뭐니 해도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모나리자겠죠. 자, 그렇다면 이 그림은 왜 인기가 있을까요? 분석가들의 설명에 의하면 리자라는 이름을 가진 피렌체 출신 여인을 모델로 삼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이 비평가들로부터 위대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스푸마토 기법이고요. 두 번째는 눈과 입술을 활용한 인상을 하고 있더라. 세 번째는 배경의 지평선을 독특하게 구현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스푸마토 기법이 뭐냐? 얼굴 형태가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는 것 같이 약간 희미하게, 자, 얼굴이 있는데요. 얼굴이 머리카락 있죠? 그 사이로 희미하게 윤곽선이 뚜렷하지 않고 사라지게 보이는, 희미하게 남겨둬서 부드러운 인상을 주게 하는 기법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을 레오나르도가 최초로 구현을 했다. 이게 중요한 거겠죠. 물론 이 후대 화가들은 이 스푸마토 기법을 쓰는 사람들 꽤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눈과 입술의 형태를 가지고 표정을 묘사했다는 거예요. 눈동자는 지금 어디를 보고 있을까요? 화가를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죠. 약간 삐딱하지, 약간 왼쪽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하죠. 자, 입술도 꽉 담은 것도 아니고, 자, 살짝 물고 있어서 아주 부드러운 인상을 주게 하죠. 기존에는 이런 초상화 그림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레오나르도가 기존의 초상화와는 분명히 다른 뭔가 신비한 이런 그림을 제작했기 때문에 이 그림이 위대한 작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고요. 자, 세 번째 요소는 얼굴 좌우의 지평선이 다르게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자, 얼굴이 여기 있죠? 근데 왼쪽에 지평선. 무슨 산같이 보이죠? 근데 오른쪽에는 평평한 언덕이 있습니다. 요것이 여기하고 여기가 완전히 다르다. 자, 이렇게 돼서 좌측에 이 그림에 초점을 두고 인물을 보면 인물이 더 커 보이거나 몸을 좀 더 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얼굴의 좌측과 우측이 다르죠.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고 하는 거죠. 자, 이 그림이 작가의 의도인지 아니면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해석이 다양하다는 거죠. 누가 해석을 해도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뭐 어찌됐든 그림이라는 게 작가의 철학이 담겨 있는 것이고 그 철학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 그림이 위대하다는 것은 이전에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제작 기법들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위대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물론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워낙 천재적인 스케치 실력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름값이 높아서 이 그림이 더 가치 있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